이 제사 음식도 세금으로 처리했다, 법인카드로 사용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제보자의 일방적 아직은 주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권익위에 지금 제보했다고 하고 지금 검찰에서 수사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법카 유용과 관련된 그런 과정 속에서 뭐 이렇게 수사나 조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자료들이 있다라고 하면 조사를 할 필요는 있겠지만 뭐 전수조사가 지금 필요하냐 않느냐에 대한 판단하기는 아직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이미 뭐 그 이 법카 유용 관련해서는 129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과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대선 바로 직전에 작년 22년 2월 달에 제보자가 폭로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김혜영 여사가 사과도 했지 않습니까? 그 배모 사무관의 법인카드 유용에 대해서 공사 구별을 하지 못하고 사용한 거에 대해서 제대로 살피지 못해서 죄송하다라고 사과도 했었고, 또 배모 씨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치기 어린 마음에서 한 것이고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 씨 같은 경우는 작년 9월 달에 검찰에서 이제 기소를 해가지고 그 7만 8천 원 그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서 1심에서 이제 유죄받고 이제 항소 중인 그런 상황이고,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해서는 이 배모 씨와 김혜경 여사가 지금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는 혐의가 없다 해서 무혐의 처리된 건이에요. 그것을 다시 이제 1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이제 폭로하고 언론과 인터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이것이 17일 날 이제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소환되지 않았습니까? 같은 날 김용전 부원장 관련해서 압수수색이 있었고, 또 송영길 전 대표 비서에 관련된 압수수색도 있었고,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에 또 2차적인 폭로를 하는 그 의도나 배경이 뭔가 좀 석연치 않다라는 그런 기시감은 솔직히 갖고 있습니다. 여야 입장 짧게 들어보죠. 먼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윤석열 정부에서 수사한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2년 8월 달에 그래서 이재명 그 당시 경기지사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해서 무혐의 종결 처리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는 사실 그 경기도의 법인카드 관리와 관련된 정결권은 부서장한테 있는 거고, 도지사가 한 건 한 건의 공무원들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은 사실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는 김혜경 여사가 그 배모 씨에게 시켰다는 것 자체도 지금 확정된 사실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인 이재명 지사가 알고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섣부른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사실 먼저 이제 이 재판이 22년 10월 달부터 시작됐어요. 처음에 시작된 거는 이화영 지사의 그 뇌물과 그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시작된 재판 아닙니까? 그 공소장도 그렇게 공소장이 제소돼서 재판이 기소돼서 재판이 진행 중인데, 중간에 이게 완전히 대북 송구권으로 완전히 그 재판이 변질돼 버렸어요. 그거에 대한 일단 1차적인 비판이 있는 거고, 그 김명태 변호사가 7월 12일 날 이화영 전 부지사를 구치소에서 접견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접견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해유 압박에 의해서 진술을 바꿨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일단 급한 것부터 좀 피하고 보자. 나중에 다 바로 잡을 것이다. 이렇게 진술했다라고 김명태 변호사가 듣고 그거에 대해서 재판부에다 그거를 제출까지 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게 이화영 부지사는 재판정에서 처음 보는 얘기다, 제 뜻과는 다르다라고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 그러니까 7월 12일 날 접견한 이후에 7월 25일 재판 이전에 옥중 편지를 통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밝힌 것은 대북 송금을 요청하지도 않았고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한 적도 없다라고 한 것이 최종적으로 확인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 진술한 내용들이 그 재판에서 확인되어야 되는데, 사실 오늘 재판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그 자리에서 그것이 진실이 이제 확인될 상황이었는데, 법무법원 해관 변호사가 이제 해임하는 바람에 오늘도 아마도 파행으로 갈 것 같아서 시간을 더 끌 것 같은데, 이제 변호사가 해임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사실 지난 4월 달에 이 법무법인 해관 그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어요. 검찰이 그 변호하는 변호인 사무실 압수수색을 하고 그 변호사를 6시간 동안 조사하는 그런 초유의 일이 벌어졌었거든요. 그때도 법무법인 해관의 그 서 변호사가 사임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 사건을 보고는 이제 이렇게 전문가들은 이런 해석을 하더라고요. 뭐냐면 이게 부인인가의 이제 그 부인이 계속된 비난이 표면적으로는 원인이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 그 김영태 변호사가 법무법인 덕소에서 그 7월 10일 날 접견한 이후에 그 임의성, 그 해유 압박에 의한 진술이기 때문에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재판부에 주장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다시 법무법인 해관에서 뒤집기는
지금 저기 부담이 됐을 것이다라는 진단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 진단에 저는 동의합니다. 이게 도대체 누구한테 이득이 되는 걸까?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에서 늘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있어야지 그 국민의힘에서 총선에서 유리하다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또 반대로 얘기하시니까 좀 왜인데 저는 이게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대북 송금권 관련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화영의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시작된 재판이 대북 송금권으로 변질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1년이 다 돼가고 있거든요. 이 수사한 지. 그리고 이 수사를 위해서 검사와 수사관을 수백 명을 투입을 했고요. 셀 수도 없는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경기도청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달 동안 상주하면서 6만 건이 넘는 자료들을 가져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별한 물증이 안 나오면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고 종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라는 타켓을 정해놓고 사건이 아닌 사람을 향한 수사를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수사나 이런 것들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런데 재판이 뭐 빨리 끝내는 게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체적 진실을 밝혀서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민주당은 자 백현동 수사했으면 영장 쳐라. 지금 쳐라. 회기 빨리 끝내줄게. 9월로 넘어가지 말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백현동 건만 가지고 진검승부 하자는 거고 검찰은 백현동 플러스 병합해서 쌍방울 대북 송금도 같이 가자는 겁니다. 자, 이 상황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백현동 건은 업무상 배임으로 이제 규율하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임죄는 뭐 전문가들이 봤을 때도 이연령 비연령하는 범죄다. 그래서 해석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범죄이기도 합니다. 뇌물이 빠진 이 얘기로는 배임 자체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이 배임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사기업 같은 경우에도 대표이사가 경영상의 판단을 잘못해서 가사 회사가 파산이 되더라도 본인이 취한 이득이 없으면 배임죄로 처벌하지 않는 게 대법원 일관된 판례이고요. 정부나 지자체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판단,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 더 강범위한 재량권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자체장의 인허가와 관련된 판단을 가지고 배임죄를 규율하는 건 더더욱 어렵다라는 것이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이거든요. 이 건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백현동에 대해서 용도 변경과 관련돼서 이것이 성남시 어떤 피해를 줬으며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이득을 취해줬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한 지금 물증은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것으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지금 김인섭 씨께서 200억 수수 관련된 내용을 진술을 통해 갖고 이걸 어떻게 엮으려고 하는 의도가 좀 보이는데 현재로서는 그건 전원 진술일 뿐이고 물증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백현동 건으로 구속영장 신청하는 것은 기각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뇌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려면 박근혜 전 대통령 무죄 주고 오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요거 말씀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대장동 건에서도 그래서 배임죄를 규율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 428호 약정 김만배로서부터 들었다라는 그 전원을 가지고 그것을 공소장에 넣으려고 하다가 결국 김만배 씨가 그 발언을 탄핵했기 때문에 공소장에 적시하지 못했잖아요. 지금 건도 똑같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김인섭 씨가 200억을 수수하기로 했다라고 정바울이라는 시행사 대표가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중에 100억은 두 분 것이다. 두 분도 특정도 안 했습니다. 김인섭 씨가. 근데 그것을 정진상과 이재명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전원 진술한 거잖아요. 그래서 428의 약정설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원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 자체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미겸 의원은 그 수사 기록을 어떻게 입수했을까요? 이게 실제로 이게 수사기밀 유출을 하면 당연히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맞죠.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 이제 조사하겠다고 했으니까 진실은 이제 규명될 것인데 김우겸 의원이 그런 발언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넓은 의미의 수사 기록이고 참고인이나 피의자들의 발언들을 정리한 내용일 수도 있다. 이런 식의 또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넓은 의미의 수사 기록이라는 건 뭘까요? 그래서 저는 지난 6월달에 왜 한동훈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된 거 관련해서 최강욱 의원 고발당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김우겸 의원이 똑같이 저런 뻔히 어떤 고소 고발이 이어질 것을 알면서 저렇게 했을 리가 없다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저는 김우겸 의원이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의 제보를 받아서 정리한 것들을 수사 기록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지금 생각해 봅니다. 장학금의 성격. 자, 일단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반적인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뇌물로는 1심에서 무죄됐잖아요. 그러니까 청년금지법 위반이 지금 유죄가 된 거죠. 1심에서.
이제 그 조민 씨가 그 장학금을 받은 것이지 자기가 민정수석이라 해서 자기를 보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냥 주장을 하는 것이고, 검찰 측에서는 그게 아니라 아버지의 신분을 보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의 특혜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준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 법리 싸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